한국의 친환경 수소전기 트럭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자동차 회사들이 합종하며 친환경차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친환경차 구매를 독려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소 굴기를 선언하며 2019년을 수소차 원년으로 부를 정도로 본격적인 수소차 육성에 나섰죠. 일본은 자동차 외에도 에너지 사업 정책으로 세계 최초로 수소 발전을 도입해 일부 지역에 수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해 2008년 수소 연료전지 연구개발 공동사업법을 제정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죠. 우리 정부 또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차 구입 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 모델 투싼 9 퓨엘셀을 출시하며 업계의 선두주자로 두각을 나타냈었죠. 2019년에는 현대차의 친환경차 듀오인 코나 일렉트릭과 넥소에 들어간 파워트레인이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워즈오토에서 발표한 2019 세계 10대 엔진에 뽑히며 그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열린 정부의 미래차 산업 국가 비전 선포식에서 수소차 신차 모델들을 발표하며 또다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 수소 전기 자동차가 승용차에서 대형 트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11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호손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사이버 트럭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방탄유리 기능을 시연하던 중 방탄유리가 쇠공에 의해 갈라지는 해프닝이 벌어졌죠. 다음날인 11월 22일 테슬라 주가는 6.14%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방탄유리가 갈라지는 소동과 디자인 혹평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이버 트럭의 주문량은 20만 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 트럭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친환경 트럭 이슈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연내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낮추는 그린딜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럭이 물류의 중요한 운송수단임을 감안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막대한 트럭일지라도 무조건 멈추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그렇다고 계속 이용하게 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오염 없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운행할 수 있는 수소전기차는 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소에너지는 대규모로 저장하고 운송이 용이한 2차 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에너지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수소전기차를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현대차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소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소수인 상황에서 스위스의 H2에너지는 수소 트럭 파트너로 현대자동차를 선택해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를 설립했습니다.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는 2025년까지 1600대의 수소 트럭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스위스의 하이드로 스파이더가 수소 생산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면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가 물류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대 자동차는 트럭의 생산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H2에너지는 물류 사업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소 산업은 개발만 했지 상용화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 가격이 매우 비싸고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가 미흡하다 보니 자동차 회사들도 수소 전기차를 개발해 양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연료전지 기술의 진보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소 차량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경제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와 하이드로 스파이더가 만든 수소의 생산과 충전, 수소 트럭의 생산과 유지 보수가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도 세계 최초의 수소 트럭 물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사업을 스위스에서 적극 추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국토의 60%가 산악 지형인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관통합니다. 또한
연간 강수량이 한국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아 물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수력 자원이 풍부하죠. 알프스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물을 이용하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전기를 만드는 수력발전소가 스위스 내 13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력 전기 발전 외에도 남는 수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소자동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충전 시간이 길고 연비가 짧은 전기차와는 달리 수소자동차는 5분간 충전을 하면 약 6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어서 뛰어난 연비 효율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스위스의 에너지 회사인 알픽과 H2에너지, 가스회사 린데는 함께 고심한 끝에 풍부한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수소 트럭으로 물류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세 회사는 함께 투자해 하이드로 스파이더라는 회사를 만들고 스위스 고센 지역의 수력 발전소와 그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소 생산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스위스 정부 또한 이와 함께해 수소 차량에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원래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1km당 2에서 3센트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트럭의 경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수소 트럭을 통한 물류 사업은 통행료 면제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도심 진입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양분한 세계 수소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선전에 대한 일본의 간략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만 감정적 대응이 보였습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다른 것이다. 단념해라. 홧김에 수소 자동차에 방화를 해서 대폭발이 나는 것 아닌가?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빨리 보급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시대에 개발이 시작된 차이고 막대한 예산이 든 이상 버릴 수도 없겠지. 하지만 조만간 사라져갈 운명 같다. 수소를 단순히 자동차의 연료로만 생각한다면 EV를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수소 인프라 구축을 진심으로 생각해도 한국의 경제 규모, 구조로는 단독으로는 무리인 것 같은데 EV용 배터리 공급이라도 주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말자. 힘들 때만 전화하는 사람은 싫거든. 세계 최초를 좋아하는 한국이라 또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일본에게 차 기술 배워서 이제 경쟁하는 거야? 10년 전에 한국이 차 만드는 줄도 몰랐다. 한국이 먼저 시작했으니 일본이 추격한다고 생각하겠지. 우리는 늦게 시작해도 더 좋게 만드니까 괜찮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차량이 빨아들이는 산소를 탱크에 담긴 수소와 결합해 동력으로 삼는 수소 전기차의 양산에 성공한 완성체 업체는 한국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 혼다 등 총 3곳뿐인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차에 대해 견제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 반응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만드는 친환경 수소 트럭 액션트 퓨얼셀의 유럽 진출은 한국 수소 자동차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인지도 상승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 물류 표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세계적인 악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트위터에 부지런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상황이고 즉각 중국 외교부는 강력하게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메이드 인이고 메이드 바이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중국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상황인데 중국이 책임 회피를 하고 싶어 할 때 미국에서 때를 맞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악재의 원산지 논쟁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자오리 젠이 지난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적인 악재를 불러온 위험한 것을 미군이 중국에 가지고 온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올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첫 감염자 확인은 언제인가? 그동안의 감염자 숫자는 얼마인가? 치료한 병원의 이름을 공개하라. 미국은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국은 중국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오 대변인이 갑자기 그 밤에 이런 트윗을 열정적으로 올린 이유가 그 전날에 있었던 미국 하원에서의 청문회 발언 때문입니다. 전날인 11일 미국 하원이 세계적인 악재 문제로 관련 청문회를 열었을 때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미국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일부가 사실은 최근에 중국의 세계적인 악재로 사망한 것일 수도 있느냐? 라는 하원 의원 할리 러우다의 질의에 그런 일이 사후에 발견되었다 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니까 자오 대변인이 레드필드 국장은 미국 하원에서 일부 독감 사망자가 실제로 최근에 세계적인 악재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국은 3,4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는데 이 가운데 몇 명이나 최근에 세계적인 악재와 관련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라고 촉구한 거죠. 그러면서 자오 대변인이 미군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거기에서 세계 군인 체육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 미국 등 105개국의 군인들이 참석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아드하놈 WHO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이 병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중국 지명을 빼주고 지명을 넣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이니 중국은 중국을 연상시킬 수 있는 지명과 국명과 단어를 넣는 것에 대해 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2년 전 전염병 연구소를 폐쇄하고 WHO 회비도 납부하지 않았고 세계보건사업 보조금도 대폭 삭감하는 등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원받는 WHO는 중국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조만간 WHO도 이번 사태의 시작을 중국이라고 하면 더 난리를 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의 인민일보는 18일자 기사에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이라는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WHO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나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언론들이 중국은 제 역할을 다했다. 우리도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미국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자성의 말을 했다고 줄줄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의 책임을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려고 하면서 미국에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시진핑의 영도력을 높이는 일에 치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도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특별히 조사를 하라 라는 엄명까지 내렸다고 하니 공산국가의 놀라운 공작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발해도 자기 민족이라는 동북 공정의 역사 조작 국가이니 아무튼 대단한 중국이고 낫뚜 꺾기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